경제를 읽는 스마트한 습관. 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윤경의 생생경제에서 멜로디 경제를 맡게 된 대중음악평론가 이대화입니다. 오늘부터 쉽고 재미있게 음악과 경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싱글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얼마나 팔렸을까요? 2009년 기네스 기록을 기준으로 한다면 엘튼 존이 1997년도에 발표한 싱글 캔들 인 더 윈드가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싱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3,300만 장이 팔렸는데요. 이 정도면 수익도 어느 정도일지 대충 짐작이 되시죠? 하지만 엘튼 존은 이 어마어마한 히트곡을 라이브에서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도에서 오해를 부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캔들 인 더 윈드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영국의 왕세자비 다이애나를 추모하는 곡입니다. 사망 당시 전 세계적으로 추모 열기가 불었고요. 그 와중에 발표됐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 냈다라는 비판에 직면하기 쉬웠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에서 부른 것을 제외하면 라이브에서 이 곡을 전혀 선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엘튼 존이 발표한 모든 싱글들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린 음악이지만 그 순수성에서 오해를 받을까봐 상업적 해석을 극도로 경계하는 곡이기도 하다는 게 역사상 가장 아이러니한 곡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엘튼 존의 캔들 인 더 윈드입니다. And they made you change your name. And it seems to me you lived your life like a candle in the wind. Never know who to cling to when the rain set in. And I would have liked to know you, but I was just a kid. Your candle burned out long before the legend ever did. 노래가 질리네요. 제가 100마디 떠드는 것보다 이렇게 노래 한 소절 듣는 것이 감동을 더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팝 칼럼니스트 이대화 씨와 함께하는 멜로디 경제 첫 시간이었습니다. 어떠셨나요? 팝이나 가요에 얽힌 경제 얘기, 노래도 듣고요. 또 상식도 하나 건지는 순서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부 시작할 때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2009년 기네스 기록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싱글 엘튼 존이 다이애나 왕세자비를 추모하면서 만든 캔들 인 더 윈드였습니다. 노래 좋아서 계속 듣고 싶네요. 김윤경의 생생경제 3부 시작하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네, 이번에는 좀 분위기를 바꿔서 가야지 될 것 같은데요. 재벌닷컴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요. 10대 재벌들이 올해 새로 선임하는 사회이사 10명 가운데서 4명이 권력기관에서 온 분이라고 합니다. 기업의 경영을 감시하거나 감독해야 될 사회이사 제도가 이렇게 되면은 대기업의 방패막이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재벌닷컴의 정선섭 대표 전화로 연결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저도 재벌닷컴 자료 많이 받아봤었는데 대표님 처음 통화해보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이 논란이 되고 있는 사회이사 제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사회이사 제도는 이제 인사나 재무 집행 같은 실제 경영 행위를 하지는 않지만요. 네. 회사의 경영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일종의 그 비상근 이사 제도를 말합니다. 네. 실제 회사 내에서 이제 경영을 맡고 있는 사내 이사와 대비해서 이제 사회 이사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고요.
이 제도의 도입 목적은 이제 대주주나 회사 경영인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횡을 막고 견제하기 위한 것이죠. 네. 예. 그런데 또 거수기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 사회이사에 대한 또 더 구체적인 면들을 좀 살펴봤으면 하는데 네. 이게 그러면은 연봉도 상당히 많이 받는다고 들었어요. 예, 기업별로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네. 뭐 많이 받는 곳은 1억 원 안팎까지 받는 곳도 있고요. 네. 상장사 지금 현재 그 사회이사 제도는 상장사에만 도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장사 전체 평균으로 보면 한 5천만 원 안팎 요 정도 네.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뭐 많아야 한 달에 한 번, 뭐 분기에 한 번 출석하는데 이 정도 받으면 상당히 많이 받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거마비 치고는 좀 과다하다 이렇게 봐야 예. 되겠죠. 그래서 이 사회이사 되려고 희망자들이 로비한다 이런 얘기도 얼핏 듣기도 했습니다. 글쎄요, 뭐 요새 저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죠. 예. 예. 뭐 저도 약간 언급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권력기관 출신들이 최근 사회이사에 많이 선임이 되고 있다. 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온 거잖아요. 예, 그렇죠. 어느 정도나 그런지 좀. 네, 저희가 원래 이제 그 10대 재벌이죠. 뭐 10대 그룹의 그 상장 회사가 지금 93개입니다만 네. 원래 새로 선임되는 사회이사가 약 126명이었습니다. 네.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흔히 권력기관이라고 하는 뭐 국세청이나 검찰이나 네. 정부 고위 관료라든가 공정위라든가 기업의 실제 행위와 연관성이 있는 이런 권력기관 출신들이 약 한 40%, 10명 중에 4명 정도에 가까워서 네. 상당히 작년의 경우에는 약 27% 정도였습니다. 많이 늘었네요. 예, 그렇죠. 예. 거의 뭐 10% 이상 늘어난 걸로 보아서 상당히 기업들이 그 권력기관 출신들을 네. 많이 사회이사로 영입한다고 봐야 되겠죠. 누이 좋고 매부 좋자 이런 건가요? 뭐 그런 뭐 의미도 있겠죠. 아무래도 네. 뭐 사회이사들의 역할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년에 몇 번 뭐 이사회 결의에 참여하는 정도인데 네. 그렇게 뭐 많은 돈을 주면서 예. 말하자면 물 관리하는 식의 그런 걸 하고 있다. 물 이런 관리요? 비판을 받고 예. 있죠. 그러니까 뭐 법조계에서 전관 예우가 있는 것처럼 네. 이렇게 권력기관에 계셨던 몸담았던 분들을 네. 사회이사로 모셔오는 데는 네. 당연히 기업에게 이득이 있기 때문이겠죠? 당연하죠. 뭐 최근 들어서 이제 뭐 기업에 대해서 검찰 수사나 이제 세무조사 이런 게 좀 많이 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이제 경제 민주화 뭐 이런 바람이 불면서 이제 관련 법들이 굉장히 그 강화되고 있어서 기업들로서는 아마 이 로비스트 차원이라든가 또는 외풍마기 이런 걸 차원에서 뭐 권력기관 출신들의 수요가 매우 커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또 많은 분들의 직업을 보면은 교수가 제일 많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교수는 사회이사 제도라는 것은 원래 우리가 제일 먼저 도입한 건 아니고요. 우리는 네. 뭐 1998년 외환위기 때 이제 처음 도입을 했는데요. 당시에 이제 그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외환위기의 원인이 기업 총수나 뭐 경영인 대주주의 전횡 때문이다. 이런 비판이 이제 많이 제기되면서 외부에서 좀 이런 걸 감시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제 도입을 했습니다만은 이 제도는 미국이나 영국이나 일본 같은 데서는 이미 오래전에 시행되고 있었고요. 네. 그 미국이나 영국의 현지의 그 내용을 보면 교수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교수들이 이제 각 분야별 전문가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그 교수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이렇게 봐요. 우리도 아마 그런 차원에서 좀 많지 않나 봅니다. 조금 중립적인 이미지? 그렇죠. 이런 중립적이고 걸까요? 예, 뭐 전문적? 활동도 좀 자유롭고 그렇죠. 그런데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저희가 현재 그 사회이사들의 그걸 보면 비율을 보면 한 40% 가까이는 교수거든요. 네. 단일 직군으로는 제일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경영학 교수라든가 또는 무슨 전자공학이라든가 네. 이공계 교수들이 좀 많은데요. 아무래도 그 교수들은 이제 그 연구 프로젝트 같은 것이 이제 기업과 연관되는 경우가 많이 네. 특히 이제 사회이사의 그 어떤 전공을 보면
교수들의 전공을 보면 기업들과 반드시 연결되어야만 하는 그런 그 분야가 많아요. 예. 아무래도 기업들과 좀 뭐 유착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저는 그냥 언뜻 떠오른 생각인데 네. 그쪽 기업의 프로젝트를 수행 중이다 혹은 뭐 네. 직전에 했거나 나중에 할 예정이다 이러면은 사회이사를 안 하는 게 여러 가지로 좀 오해를 안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당연하죠. 예. 그거야말로 정말 그 말하자면 유착인데. 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그 어떤 연구 프로젝트를 어떤 교수가 하고 있는지 네. 그걸 거의 뭐 공시를 한다든가 공개를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예. 내부적으로만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제 그게 만약에 들통이 나면 네. 우리가 들통이라는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들통이 나면 이제 스캔들이 되죠. 그렇죠. 예. 대부분 또 그걸 비밀리에 하기 때문에 참 뭐 그러나 우리가 추론은 할 수가 있죠. 네. 예. 그렇다면 참 씁쓸한데요. 네, 그렇죠. 예. 뭐 증거가 있는 건 아닙니다. 네. 근데 그렇게 뭐 안 된다 이런 뭐 규정이 있지는 않죠. 규정이 없죠. 예. 우리 그 처음에 제도를 도입한 지금 한 15년, 16년 가까이 됐습니다만은 네. 사회이사와 관련된 건 그동안에 몇 차례 말은 있었습니다. 또 예. 개정이라든가 또 강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습니다만은 사실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거의 방치해뒀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또 이제 해당 기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어야지 될 텐데, 네. 뭐 이제 뭐 권력기관에서 오신 분들이라면은 굳이 안 그러실 수도 있고요. 네. 예, 그래서 이 선임의 기준에 대한 문제도 상당히 좀 정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네. 그런데 이제 이 사회이사 제도를 여태까지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언론인이라든가 사회 비판 여론은 계속 그 비등했습니다만 네. 이걸 건드리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상장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물론 그 상장사 속에는 뭐 공기업도 있습니다만은 그 뭐 95% 이상이 대부분 사기업이에요. 예. 이 사기업의 경영 행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어떤 그 뭐 공기업의 어떤 잣대 또는 그 공적인 잣대를 들이댈 것이냐 네. 하는 문제가 사실 이게 충돌을 하면서 그동안에 좀 이 문제를 제대로 그 보지 않았어요. 간섭의 어떤 그런 우려가 있군요. 예, 그렇죠. 그 네. 잘못하면은 이제 기업의 행위를 건드리는 것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또 위축시킨다 뭐 이런 이제 또 반발이 있으니까 네. 아무래도 좀 조심스럽지 않나 싶어요. 그럼 대표님 보시기에 지금의 사회이사 제도, 지금 우리가 말한 게 지금 대화를 나눈 게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렇죠. 예. 기업 경영을 감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돕는 역할에 더 방점이 두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우려거든요. 그렇죠. 지금 예. 현재 그 현실은 지금 그런 쪽으로 가고 있죠. 네. 그리고 또 실제로 그 기능 이외의 건 아까 말씀하셨죠. 그 사회이사가 되려고 뭐 서로 막 로비도 예. 하고 그렇다고 보면 아무래도 대주주나 기업 측과 네. 유착이 될 수밖에 없죠. 그쪽에 잘못 보이면 추천을 못 받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보기에는 추천의 방식도 문제겠지만은 사회이사의 어떤 책임 소재 네. 이걸 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규정에는 그런 부분도 없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은 사회이사가 어떤 그 안건에 대해서 사회이사의 권한이라는 것은 예. 이사회에 참석해서 회사가 내놓은 중요한 그 경영 정책의 결의안에 대해서 네. 가부를 이제 표시를 할 수 있단 말이죠. 예. 그러면 그 안에 자기가 찬성을 했거나 부결을 했거나 찬성을 했던 어떤 그 안건이 문제가 되어서 기업이 위기에 빠진다든가 했을 때 그 찬성표를 던진 그 사회이사에 대해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줘야 돼요. 뭐 재산상에 네. 아니면은 뭐 투자자들이 아까 상장사라고 했으니까 예. 이제 투자자들이 구상권을 행사한다든가 소송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현행의 어떤 제도 상황에서는 사회이사는 뭐 책임지지 않아요. 동양 회사체에도 그동안에 네, 그렇죠.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사회이사들이 그런 네. 얘기도 들었거든요. 당연하죠.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가 네. 거수기였고 예. 그 문제가 일어났을 때 책임지는 그런 규정도 없고 네. 하기 때문에 뭐 당연히 사회이사들로서는
뭐 거기에 책임에 연관되어질 이유는 없는 것이고요. 예를 들면은 네. 뭐 SK텔레콤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 횡령 사건도 네. 당시에 그 안건이 이 사회이사에 붙여졌어요. 네. 그걸 사회이사들이 다 찬성하지 않았습니까? 뭐 그때 당시에도 언론에도 문제가 됐습니다만은 네. 결국은 뭐 사회이사들은 다 책임 추궁에서는 빠져 있죠. 그럼 사회이사의 정의를 바꿔야겠네요. 회사의 어떤 그 독단이나 전횡을 차단하는 게 아니라 회사 경영을 도와주는 분들. 네. 그리고- 지금 원래 도입의 예. 어떤 취지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예. 대주주와 경영인의 견제지 않습니까? 예. 그 본래의 취지를 살리려면 권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네. 책임을 분명하게 책임과 권한을 분명하게 규정을 하고 예.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추후에도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까지 묻는다고 하면 네. 사회에서들이 당연히 긴장을 하죠. 그렇죠. 지금처럼 그런 상황은 되어 있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간략하게 이 해외의 경우는 혹시 좀 우리가 본받아 볼 만한 게 있나요? 그렇죠. 뭐 제가 보기에는 이제 독일의 경우인데요. 네. 뭐 요즘 뭐 독일이 마치 그 어떤 선진화된 모델처럼 자꾸 인식됩니다만은 독일의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가 참석하는 감사회가 있습니다. 아, 네. 예, 그 사회이사 형태인데요. 저는 그 노사의 문제를 떠나서 예. 근로자도 사회이사에 참여하는 어떤 방식이 필요하다고 봐요. 지금 뭐 우리가 그 사회이사 추천권이 국민연금에도 주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네. 그런 것도 뭐 상당한 그 대주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도 없는데 그런 다양한 어떤 사회이사의 추천 방식, 네. 추천 루트 이런 것들을 허용을 해야 네. 기업에 대한 제대로 된 어떤 견제가 될 수 있고요. 사회이사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단순 방패막이 거수기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그런 얘기로 좀 마무리를 해야지 될 것 같고요. 오늘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선섭 재벌닷컴 대표였습니다. 지금 이어지는 4부에서는 재무상담이 있습니다. 상담이나 의견 있으시면은요. 문자 메시지나 YTN 라디오 앱 예스를 통해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한 걸음 더 경제와 가까워지는 오후 김윤경의 생생경제. 경제 뉴스예요. 금융위원회의 금융이해력 측정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자와 저소득층의 금융이해력이 낮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보고서는 저소득층은 직면하는 금융문제 해결을 위한 금융지식과 금융행위 능력이 중산층 이상 집단에 비해 현격히 낮다며 한순간에 당하게 되는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에는 저소득층의 금융 자생 능력이 매우 부족한 수준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영국 명품 브랜드 버버리가 LG 패션에 이어 속옷업체 쌍방울을 상대로 체크무늬 소송에 나섰습니다. 버버리는 쌍방울 트라이 브랜드의 속옷 제품이 자사히 버버리 체크무늬를 도용한 것으로 판단해 상표권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한다고 10일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쌍방울 측은 버버리 측에서 내용 증명을 보내와 변리사와 함께 논의에 내린 결론을 회신했다면서 정식으로 소장을 받으면 내용을 보고 어떻게 대응할지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버버리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에서 10여 건의 체크무늬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모든 소송 사건에서 상표권 침해를 인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점심 한 끼에 5,000원짜리 찾기가 힘들다 싶으셨죠? 직장인 점심값이 평균 6,488원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2009년 조사 때 평균 점심값이 5,193원이었으니까 1,000원 넘게 24.9%나 오른 수치인데요. 적게든 많이든 점심값이 올랐다는 응답자가 95%,
반면에 음식량은 변화가 없다는 답변이 62%였습니다. 오늘 점심 어떤 메뉴로 얼마 주고 하셨나요? 직장인 최고 인기 메뉴는 김치찌개로 6년째 1위를 지켰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간추린 경제뉴스였어요. 쉐보레 런칭 3주년 기념 빅 러브 페스티벌. 쉐보레 구매 시 매일 3명에게 30일간 300만 원 상당의 경품을. 스파크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말리부 캡티바 최대 3년 1.9% 할부. 차종에 따라 최대 100만 원 할인. 쉐보레 전시장 방문 시 기념품을 드립니다. 홈페이지 참조. 3월 31일까지. 2014년 하이마트 첫 전국 동시에 세일. 컴퓨터, TV, 에어컨 기획 특가에 최고 200만 원 캐시백과 최고 24개월 카드 혜택까지 이사 후 고객에게 특별 사은품도 드립니다. 2월 28일부터 3월 23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매장에 문의하세요. 전자제품 살 때 하이마트로 가요.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은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4부는요. 스톡앤 이슈보다 앞서서 재무 상담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일찍 오신 에듀머니 김준하 팀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방점을 어디다 뒀는지는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점심 뭐 드셨어요? 점심이요? 네. 저희는 이제 회사에서 아, 먹습니다. 구내 식당이 있으세요? 네. 그러면은 좀 저렴하게 드시겠네요. 네, 복지 차원에서 예. 네, 먹고 있으니까. 저는 아까 그 통계에서 평균에 뭐 5,000원, 6,000원 네. 나오는데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네, 사실 뭐 서울에 계신 분들은 거의 뭐 7, 8천 원 이상이실 거고요. 기본이요. 예. 5천 원 정도면 이제 구내 식당을 이용하시는 경우에 한 4천에서 네. 5천 원 정도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지갑을 열면 10,000원이 헐리면 그냥 뭐 금방이고. 네, 뭐 실제 뭐 한 달 식비하고 뭐 출퇴근하는 예. 교통비 감안하면 사실 뭐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서 네. 네, 어렵죠. 예, 직장인분들이. 그러니까 소비도 꺼려지고요. 네. 저축은 더더욱 하기 힘든 예, 그런 거의 못하시는 상황이잖아요. 상황이 되죠. 네. 예, 이런 게 막 통계로도 나타나죠. 네, 이번 통계에 보니까 뭐 저축하고 소비가 동반부진하고 있다.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통계상으로 보면 현재 저축률이 2012년 기준 3.4%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비 증가율도 뭐 전년 대비해서 1.9% 정도라고 네. 해서 굉장히 미진한 수준으로 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가장 큰 원인이 이제 집에 쓸 돈이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소득이 만약에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써야 네. 될 돈이 더 많아지는. 네. 네. 그래서 일단 뭐 첫 번째 문제가 일단 소득 자체가 늘지 않았다라는 예.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또 한 가지가 이제 이렇게 늘어난 이 성장들이 기업 쪽으로 막 쏠리고 있다 이런 네. 얘기들인데요. 그래서 뭐 실질 소득 증가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소득에서 그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네. 실질 소득 증가율이 외환위기 이전에 한 7.9% 정도였는데 이게 최근에 한 2.4%까지 거의 한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고요. 많이 떨어졌네요. 예, 같은 기간에 이제 기업의 실질 소득 비교를 해보면 그때는 한 평균 7.5%, 네. 예, 가계 소득과 거의 비슷했었는데 최근에 16.1% 정도 거의 2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계 저축률도 뭐 거의 상당히 많이 떨어져서 지금 뭐 2011년 같은 경우 2.7%까지 떨어졌거든요. 2.7%. 근데 최근에 이제 3.4% 정도라고 하는데요. 네. 반대로 이제 기업 저축은 63% 정도까지 이렇게 늘어난 상황이라고 네.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대부분 다 이제 지출에 있어서도 이제 가계빚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네. 이제 원리금 상환 부담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처분 소득에서 원금 이자 이런 것들을 갚는 비율을 보니까 뭐 18.3%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게 좀 어느 정도인가 좀 궁금하실 텐데 예, 미국의 이제 서브프라임 바로 직전 2006년에 DSR이 최고치였는데 이때가 14% 정도였습니다. 더 높네요. 예, 그럼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네. 대출 수준에 있어서도 이제 최근에 전체 대출에서 이금융권, 통상적으로 이금융권이 금리가 높잖아요. 네. 이게 이제 외환위기 이후에 늘어난 가계대출의 67% 정도를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전체 대출에서 한 49.1% 예. 이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가계부담이 굉장히 늘어난 상황입니다. 뭐 여타로 좀 생각을 해보면 사실 저축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좀 한몫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금리이기 때문일까요? 네, 저금리라서 뭐 저축하면 손해다 이런 네. 것들을 금융사나 언론에서 너무 많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상대적으로 보면 그래서 뭐 투자 상품을 가입해야 된다. 네. 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또 한 가지가 있는 것 이유가 같습니다. 되는. 네. 네. 그리고 뭐 실제로 보면 뭐
이렇게 사회보험금이 많이 늘어났다 이런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건 저는 좀 반대로 좀 생각해 보는 게 네. 예, 실제로 이제 공보험의 공적 기능이 좀 약화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 좀 하게 돼요. 그러니까 뭐 국민연금이나 네, 이런 것들 뭐 말씀하시는 예를 거죠? 들어서 건강보험을 좀 예. 계산을 해보면 건강보험 재정이 한 30조 규모 정도 되거든요. 근데 같은 기간에 예, 사보험 시장의 규모가 150조 정도 됩니다. 그렇군요. 예,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뭐 이렇게 공공보험이 많이 늘어난 것보다는 네. 네, 공보험의 기능이 좀 약하다 보니까 사보험으로 많이들 넘어가는 상황. 예,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쓸 돈이 더 없는 상황이 네.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불안하니까 보험금은 지불을 하는데 그거는 그냥 안 쓰면 코스트가 되고 마니까요. 네, 비용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많이 지출한다는 얘기가 네. 되는 거죠. 아, 이런 소식 늘 들을 때마다 네.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대출 상품 중에서 준고정금리 상품이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고정금리도 아니고 준고정금리면 어떤 건가요? 네, 일단 고정금리, 변동금리는 다들 아실 거고요. 예. 중고정금리는 일단 시작은 변동금리로 하는데 5년 동안 이제 금리가 얼마나 인상될지 이런 인상폭은 정해놓는 거죠. 아, 네. 예, 그래서 뭐 실제로 이제 한 4, 5월이나 5월경 이제 출시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최근에 가계부채 대책하고 좀 맞닿아 네. 있는데요. 현재 이제 변동대출 금리 위주의 이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좀 바꾸겠다 이렇게 네. 가계부채 공약 안에 들어 있는데 현재 그 변동금리 상품이 71%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걸 이제 고정금리로 바꾸겠다라는 얘기인데, 사실은 이제 변동금리가 고정금리에 비해서 현재는 금리가 훨씬 더 낮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인 요소가 상당히 좀 부족하거든요. 예. 그래서 중간 정도 되는, 그래서 뭐 변동금리가 한 3.7% 정도 코픽스 기준으로, 그 다음에 네. 고정금리는 한 4.3% 정도 되는데, 그래서 한 4% 정도 되는 금리의 상품, 그리고 한 5년간은 금리를 좀 규제하는, 네. 예, 요런 상품을 내겠다라는 게 이제 정부의 대책입니다. 근데 모두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일반적으로 보면 앞으로 금리가 뭐 올라갈 것이다라는 게 일반적인 견해인데요. 근데 실제로 뭐 어느 정도 올라갈지, 얼마나 올라갈지 뭐 이런 것들도 좀 다양한 견해들이 있고요.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제 어느 게 유리한지 먼저 따지기보다는 네. 이제 현재 상황을 좀 객관적으로 네.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상환 기간이 한 2, 3년 이렇게 짧게 남았다라고 하면 굳이 뭐 고정금리, 변동금리 이렇게 나눠 타시는 비용을 발생시키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유지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제 10년 이상 장기 상환 하셔야 된다라고 하면 네. 뭐 중고금리라든지 고정금리 대출에 대해서도 조금 검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다만 갈아타기 하신다라고 하면 중도 상환 수수료, 그렇죠. 설정비 이런 예. 추가적인 비용 부담, 그리고 그만큼 늘어난 상환 기간, 예, 이런 것까지도 좀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변동금리로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도 앞으로 이제 금리가 만약에 더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상환 능력이 어떻게 되는지는 예, 조금 따져보시고 네. 오히려 이제 부채 규모를 줄이시는 예, 그런 계획들을 좀 세우시는 게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 가계부채 대책 뭐 총평은 어떠세요, 팀장님? 네, 실제로 그 부채 규모를 줄이는 게 아니라 이제 소득을 뭐 늘려서 네.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을 줄이겠다라고 하셨는데 방향성은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근본적으로는 예, 부채 총량이 줄지 않으면 예, 해결되지 않은 그렇죠. 문제거든요. 그래서 예. 부채 총량을 줄이는 대책이 없었다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예, 아쉽고 안타까운 대책. 이라고 생각이 하지만 또 듭니다. 부채 총량을 줄이기 위해서 또 공적 자금이 들어갈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네, 현재 근데 예. 대책은 부채 총량을 줄이기보다는 네, 네. 경기 부양시키기 위해서 부채를 늘리는 쪽으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늘릴 수 있는 가능성이 네, 많죠. 가계부채도 예. 계속 늘어난 상황이고 악성화되고 있는 게 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담 들어온 내용 전해드릴게요. 1108님인데요. 신혼이고 2억짜리 전세를 구하는 중인데 그중에 1억 원은 대출을 하기를 원하신대요. 그래서 신혼부부 주택자금으로 대출은 가능한지를 물어보셨습니다. 참고로 직업은 프리랜서시고 지금은 일을 하고 있지만은 최근에 몇 년간은 쉬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요건이 까다로운가요? 아니요, 일반적인 조건은 이제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하고 이제 네.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주택 규모는 85제곱미터 이하, 네. 무주택 세대주. 그다음에 이제 대출액은 임차 보증금의 최대 70% 이내고요. 그다음에 금액은 최대 8천만 원까지, 수도권은 대신 1억까지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좀 요건이 좀 더 완화가 됐습니다. 소득 예. 기준이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이 5천만 원인데 이건 이제 5,500만 원까지. 그다음에 이제 소득 대비 이제 뭐 통상 2.5
2.5배 이내에서 네. 이제 대출이 좀 가능하고요. 이분이 이제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이제 소득금액 증명원 이제 5월에 이제 종합과세하는 네. 소득금액 증명원 기준으로 대출이 조금 가능하실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이 대출이 안 되신다라고 하면 네, 일반 이제 시중은행의 일반 전세자금 대출이 있고요. 그다음에 예. 한국주택보증에서 하는 저기가 있습니다. 그 목돈 없는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난번에 나왔던 네, 그거죠?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서를 받아서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이런 대출이 있는데요. 이런 대출을 좀 이용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부부가 다 이제 소득이 있다 그러면은 두 사람 다 규정 같이 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한 사람만 가능한 네, 건가요? 과거에는 이제 연봉이 이제 한 사람의 연봉 기준이었는데 이게 이제 연봉 기준 예. 5,500만 원까지 합산 5,500으로 바뀌었고요. 예. 대출을 하는 것도 이제 세대주여야기 때문에 두 사람이 세대주가 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네. 이제 한 분이 받으셔야 그렇게 되는 거죠. 되겠군요. 네. 그리고 9050님인데요. 29 직장인이시고 평소에 치아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 편이라 요즘 많이 나오는 치아보험, 치과보험을 알아보는 중이라고 해요. 지금도 받아야 될 치료가 좀 있는데 진짜로 이게 고비용이 드는데 치과 치료를 이런 보험을 통해서 혜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어요. 저도 이거 되게 궁금하거든요. 네. 예. 일단 이제 모든 보험은 이제 이미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네. 이제 이 얘기는 현재 치료해야 될 치아가 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보상은 안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이 보험은 이제 무담보로 그러니까 무심사로 가입을 합니다. 네. 심사하지 않고 가입하기 때문에 예. 나중에 이제 보상 받으실 때 관련 의료 기록을 아마 전부 제출하셔야 되고요. 예.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급이 좀 거절되거나 감액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치과 보험하고 관련해서는 이제 고가의 치료비가 든다라고 하셨는데 네. 실제로 이제 그 치료비가 상당히 많이 좀 줄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보험이라는 거는 결국 내가 낸 보험료를 다시 이제 보험금으로 받는 구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지급 율에 따라서 네. 보험료가 굉장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치아보험들이 대부분 다 이제 5년 갱신형 보험인데요. 이게 네. 처음에 2008년에 거의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갱신이 됐는데 이때 이제 갱신할 때 보험료가 기존 대비해서 한 70%에서 80%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손해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보상을 받는 분들은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보험료를 내셔야 된다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5년에 한 번씩 7, 80% 올라간다라고 하면 조금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최근에 치료비가 조금 줄고 건보 체계 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은 가입을 조금 신중하게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임플란트를 뭐 서너 차례 받았다 이러면은 가입하기 어려운 혹은 뭐 가입을 하더라도 이렇게 보상을 받기는 어려운 뭐 이런 식이 될 수는 있겠네요. 네, 대부분 이제 충치나 뭐 이런 게 있으실 예. 경우에 기존에 치료했다라고 하면 보상을 받기 좀 어렵거나 보상을 받더라도 일부 삭감하고 좀 받을 경우도 있고요. 그렇겠죠. 네. 보험사가 그냥 장사하는 건 아닐 그렇지는 테고.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상담인데요. 3976님, 이번 달부터 소득공제 장기펀드가 출시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상품인지 또 가입 조건은 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소득공제 장기펀드 어떤 상품인가요? 네, 이제 이른바 이제 소장펀드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일단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년도 과세연도 총 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요. 그래서 금융위 통계로 보면 한 1,200만 명 정도가 가입 네. 대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거 가입한 이후에 급여가 오르더라도 한 8천만 원이 될 때까지는 소득공제가 된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소득공제를 어떻게 받으시느냐라고 보면 일단 납입한도가 연간 600만 원이고요. 네, 600만 원 넣으시면 그 네. 600만 원의 40% 그러니까 예. 연간 240만 원 이내에서 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가 가능하고요. 네. 대신에 이제 가입 기간이 최소 5년이고 최장 10년입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이거 가입하시려면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네. 기존에 재형저축이 있더라도 가입은 가능하십니다. 네. 한 가지 조금 주의하실 점이라고 하면 이거는 투자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원금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투자 성과에 따라서 수익이 더 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손실을 볼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5년 이내에 만약에 해지하시게 되면 알겠습니다. 소득공제로 인한 세액을 추징받습니다. 그래서 예.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장펀드에 대해서 잘 들어봤고요. 에듀머니의 김준하 팀장님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있을 경제 일정과 이슈를 미리 알아보는 이번 주 스톡앤 이슈 시간입니다. KTB 투자증권의 최연기 이코노미스트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바쁘신가 봐요. 아, 예. 네. 조금, 예. 그렇군요. 지난주에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떤 리스크가 약간 좀 부각이 됐지만 미국 증시는 조금 오르면서 마감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우크라이나 리스크의 재부각으로 인해서 사실상 미국 증시가 이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만 사실상 미국 경제 지표는 좀 예상보다 좋게 나오면서 좀 시장에 좀 호재로 좀 작용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좀 내용을 살펴보면은 2월 고용 보고서에 따르면 2월 그 신규 고용이 17만 5천 명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 예상치가 14만 9천 명이었고 전월치에 그 수정된 게 12만 9천 명이었는데 그것보다 상당히 잘 나온 수준이고요. 또 하나는 지난 1월까지의 그 12개월 신규 고용의 월 평균이 18만 9천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7만 5천 명이면 좀 이전에 그 좀 장기적인 추세에는 좀 근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그 최근에 이제 고용 시장의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기 때문에 3월 고용 지표의 어떤 흐름까지 좀 추가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2월까지 그 저희가 이제 전해들은 바로는 뭐 한파라든가 폭설이 2월 중에도 지속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고용 시장이 어떤 최근에 부진한 흐름에서 벗어났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미국 그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좀 점진적으로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또 연준이 어떻게 나설 것인가가 또 관심사가 될 텐데요. 3월 한 중순경 하순 시작될 때 FOMC 회의가 열리잖아요. 예, 18일과 19일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이전 회의 때처럼 계속해서 이 정해진 속도의 테이퍼링을 시행을 할 걸로 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저희는 그렇게 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고요. 그렇게 정속의 테이퍼링이 시행되는 것이 오히려 좀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는데 좀 일조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옐런 그 연준 의장이 이제 상하원 청문회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미국 경기 전망에 있어서 이제 뭐 커다란 변화가 발생하게 되면 뭐 테이퍼링을 뭐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도 있다라는 어떤 의견을 피력한 바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테이퍼링 자체가 중단되는 것은 미국 경기 둔화 우려를 좀 인정하는 그런 쪽이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향후의 테이퍼링 속도를 점점 더 가늠하기 어렵게 된다는 점이죠. 그래서 통화 정책이 좀 어느 정도 일관성을 갖춰야 되는데 오히려 테이퍼링이 중단이 될 경우 좀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라는 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3월 FOMC 회의 때는 지난 12월과 1월 달처럼 100억 달러 규모의 정속 테이퍼링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나 이제 2월 고용 지표가 이제 예상 밖에 어쨌든 호조를 보였기 때문에 일단 미 연준에서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한파의 영향으로 좀 경제 지표가 일시적으로 부진하다. 이런 쪽을 계속적으로 언급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에 좀 신뢰가 좀 더 쌓이면서 좀 테이퍼링에 대한 부담 역시 좀 크지 않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테이퍼링보다 중국의 걱정이에요. 그래서 중국의 이제 양회 시작하면서 성장률 상당히 좀 걱정을 했는데 목표치가 7.5%로 유지가 되니까 시장 반응은 좋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그럴까요? 좋아 보일까요? 일단은 이제 리코노믹스의 이제 그 주요 정책 방향이 이제 온중구진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안정 속에서의 어떤 발전을 추구한다 이런 쪽인데 일단은 시장에서 얘기가 이제 많이 그 성장률 목표치 하향을 얘기했던 부분들이 일단은 그 주요 그 성들의 그 GDP 성장률 자체가 좀 많이 낮았었고요. 또 하나 그 지난해 그 11월 달에 인민은행장이 3중 전에 앞서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7에서 8% 수준이 적당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이제 7%까지 그 목표 성장률, 성장률 목표치가 좀 하향 조정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다행히 이제 지난 2012년부터 이제 3년 연속 7.5%로 유지가 됐기 때문에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결국에는 좀 개혁도 좀 온건한 개혁을 좀 추진할 것 같고요. 결국에는 민생 안정을 위한 어떤 최소한의 경제 성장을 달성하겠다는 좀 정부의 의지로 해석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분기별로 봤을 때
7.5%를 하회할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 좀 저희는 3분기 쪽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때는 이제 다시 이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좀 소규모의 경기 부양책 이런 것들이 좀 시행될 가능성이 이전보다는 커졌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국도 수출 주도형 경제이기 때문에 예. 2월 수출이 상당히 많이 줄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려도 큰 것 같아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일단 말씀하신 대로 2월 수출이 이제 시장 예상치는 사실상 이제 7.5% 증가를 봤었는데 오히려 이제 18.1% 상당히 예. 급감을 했었습니다. 급락 배경은 일단은 지난해 1, 2월 달 수출의 증가율이 상당히 높았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올해 1월 달에 수출 증가율이 10%가 나왔고 이번에는 이제 마이너스 18.1%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2월 달에 춘절 연휴가 있었기 때문에 중국 내 수출 기업들이 1월 달에 수출 물량을 좀 밀어내게 했을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작은 차이긴 하지만 지난해와 올해 그 춘절 연휴 기간이 달랐기 때문에 네. 예, 조업일수 감소에 대한 영향도 좀 있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난해부터 이제 중국의 수출 기업들이 결국에는 그 홍콩 쪽의 수출을 좀 약간 과대 계상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그 중국 내 어떤 부동산 쪽이라든가 이런 투자로 많이 흘러갔었는데 중국 정부가 이제 한머니 유입이라든가 뭐 그림자 금융 이런 것들의 규제를 하다 보니까 지난해처럼 어떤 과대 계상을 하지 못했을 가능성 이런 것들로 좀 2월에 수출 급감에 좀 네. 결과로 이어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러한 그 춘절 연휴의 어떤 계절적인 요인이 제거되는 3월 경제지표에서는 좀 다시 이전 추세로, 그러니까 두 자릿수의 증가율은 아니겠지만 한 자릿수의 증가율, 좀 수출 증가율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본의 아베노믹스 이제 좀 약발을 다 했다라고 봐야지 될 것 같기도 한 게 성장률이 많이 떨어졌어요. 예, 일단은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듯이 GDP 4분기 지난해 4분기 GDP 성장률이 잠정치가 전기 대비 0.3% 증가했는데 이번에 수정치가 0.2%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아베노믹스 정책의 딜레마가 상당히 이제 심화되는 구간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정부가 의도하고 있는 뭐 기업들의 고용 확대라든가 임금 상승이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는 이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엔화 약세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제 무역 수지가 단기간에 적자를 보였다가 다시 흑자로 돌아서는 제이콥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제 그 에너지 원전 가동 중단에 따른 이제 에너지 수입량이 워낙 늘어나다 보니까 그 제이콥 효과도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일본 수출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엔화 약세로 인한 영향력이 좀 크지 않거든요. 일본 기업들이 이미 이전에 그 엔화 강세기 때 생산 라인들 많이 해외로 이전시켰기 때문에요. 그래서 뭐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좀 일본의 어떤 경기 성장률은 좀 둔화가 될 것 같고요. 다만 4월 소비세 인상이 있기 때문에 1분기 중에는 조금 그 소비세 인상을 앞두고 좀 선침해적인 수요가 발생하면서 좀 성장률이 비교적 잘 나올 것 같고요. 문제는 4월 이후에 소비세 인상을 한 뒤에 좀 경제 지표가 꺾일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BOJ는 이번 3월 BOJ 회의 때는 뭐 그대로 정책 유지되겠지만 4월 이후 2분기 중에는 좀 재정 정책 같은 법인세 인하 같은 재정 정책 이런 것들이 펼쳐질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것들을 좀 눈여겨보고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일단은 이 연말 연초에 어떤 경제 지표의 노이즈는 좀 대부분 제거가 됐습니다만 결국에 국내 증시의 외국인의 어떤 대규모 좀 순유입을 기대하기에는 아직 경기 모멘텀이 좀 약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숫자가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나와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간에는 어떤 외국인의 어떤 강력한 매수세는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나마 긍정적인 건 최근에 이제 그 미국계 자금,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어떤 투자 성향을 갖고 있는 미국계 자금이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전에 그 유럽계 자금, 그러니까 단기적인 투자 성향을 갖고 있는 유럽계 자금이 상당 부분 빠져나갈 금액은 많이 빠져나갔고 지금은 이제 조금씩 돌아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지수의 상승 레벨이 이루어지는 어떤 4월 달을 좀 준비하는 어떤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결국에 지금은 이제 대형주냐, 어떤 중소형주냐 이런 쪽에 좀 포커스를 두고 있는데 3월 한 달간은 좀 중소형주의 강세 쪽에 조금 더 베팅을 하시는 게 좋고 4월 달부터는 좀 대형주 쪽으로 좀 비중을 넓혀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KTB 투자증권의 최현기 이코노미스트였습니다. 침대는 과학이다. 침대과학 50년이 이룬 세계 최고 기술력. 배우던 나라에서 가르치는 나라로.
우리 침대에서 자게 할 것이다. 전 세계인을. 에이스 침대. 자동차를 포장하는 모든 형용사와 감탄사를 빼고 나면 남는 단 4개의 동사. 자동차의 본질은 결국 이 4가지. 본질로부터 소나타. 3월 24일.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연아가 알려주는 좋은 물의 조건. 물 드실 땐 꼭 수온지를 확인하세요. 저는 지하 180m 천연 안만수와 드넓은 구규림이 있는 해발 680m 강원도 평창을 꼭 확인해요. 깨끗해. 강원 평창수,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생생경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김은경이었습니다.